리스크는 최소, 수익은 최대.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포트폴리오 공식. 점심값이 10,000원을 넘어서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퇴근길 마트에서 몇 가지 물건만 집어들어도 계산대에서는 쉽게 50,000원이 찍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숫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가난해진 느낌을 호소한다. 이 묘한 괴리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하나의 신호다. 바로 돈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감각은 착각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40% 안팎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 지수는 80, 물결 9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한때 1억 원을 넘기며 새로운 자산 신화를 만들어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장인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랐다. 결과적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이다.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유행어를 넘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사야 하는 것 아닐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올라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에서 출발한다. 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에 있다.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의 핵심에는 유동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풀면서 시장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규모는 팬데믹 이전 약 4조 달러 수준에서 한때 9조 달러에 육박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갈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른바 이브리싱 랠리가 나타났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유동성은 엘리베이터와 같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올라간다. 튼튼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크고 작은 자산도 가리지 않는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항상 위로만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가장 불안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부터 균형을 잃는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이라는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올라탔을 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금리다. 금리는 자산 시장의 중력과 같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비용이 싸지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 자산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자산 시장 전반의 부담이 가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채권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또한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은 흔히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위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에 따라 채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 국채는 초보 투자자에게 결코 단순한 안전 자산이 아니다. 2022년과 2023년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미국의 20년 이상 장기 국채 ETF에 대거 투자했다.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 국채를 추종하는 ETF였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는 꼭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했고, 그 결과 장기 국채의 가격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 못지않은 손실을 경험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가격이 하락한다. 특히 만기가 길수록 이 가격 변동성은 훨씬 커진다.
장기 국채는 사실상 금리 방향성에 베팅하는 고난도 상품에 가깝다. 금리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문제는 초보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채권은 안전하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파도가 잔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평온한 날에는 문제가 없지만 환경이 바뀌는 순간 위험은 순식간에 현실이 된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 초보자에게 채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채권의 첫 번째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자산을 불리는 엔진이 아니라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얼마나 벌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동반하고 위기는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채권은 더 이상 지루한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이 된다. 다만 그 전제는 명확하다. 어떤 채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입하느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국채가 아니라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단기 국채가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과 금리,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다. 여기까지가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라면 이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면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적은 돈으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박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너무 늦게 혹은 큰 손실을 겪은 뒤에야 깨닫는다. 편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 즉 소액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설계 공식에 대해 살펴본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시장의 구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채권조차도 잘못 접근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 특히 큰 자본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한 방향에서 출발한다. 투자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 다 아니라 어떤 구조를 먼저 만들 것인가, 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집 짓기에 비유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 집을 짓는 순서는 자주 무시된다. 기초 공사도 하지 않은 채 화려한 외관부터 올리려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시장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구조는 쉽게 무너진다. 투자에서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안정성이다. 그리고 이 안정성을 담당하는 자산이 바로 채권이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점은 모든 채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기 국채가 금리 예측이라는 고난도 게임에 가깝다면 단기 국채는 훨씬 현실적인 도구다. 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단기 국채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흔들림을 줄이는 역할에 충실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기 국채 ETF가 주목받고 있다. 개별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관리도 어렵다. 반면 ETF는 여러 단기 국채를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분산 효과와 높은 유동성까지 더해진다. 특히 미국 단기 국채 ETF의 경우 안정성뿐 아니라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해진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로 표시된 자산은 자연스럽게 방어막 역할을 한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의 신뢰도,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고려하면 단기 국채 ETF는 초보 투자자에게 일종의 현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한다.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변동성은 크게 제한된다. 그러나 안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자산을 방어에만 사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전혀 상쇄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손실을 겪게 된다. 이 점에서 등장하는 자산이 바로 금이다. 금은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자산이다. 이자를 주지 않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수익성이 없는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금의 본질은 수익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다. 특히 실질 금리가 낮거나 음수로 내려가는 환경에서는 금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다. 예금이자가 3%인데 물가가 4% 오른다면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된다. 반면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이유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금을 순매수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들조차 종이 화폐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안정성과 방어 자산을 확보했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제한적인 성장 동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한적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계에서 다시 욕심을 낸다. 방어 구조를 충분히 쌓기도 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된다. 하지만 방어가 탄탄하다면 성장 자산의 비중은 크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인공지능, 혁신 기술과 같은 성장 테마를 추종하는 ETF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의 일부여야 한다. 제 자산을 책임지는 기둥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창문에 가깝다. 창문이 조금 깨진다고 해서 집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창문이 전부라면 작은 충격에도 구조는 위험해진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현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가장 강력한 선택권이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는 여유. 혹은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다. 일정 비율의 현금을 유지하는 것은 수익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권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하나의 구조가 드러난다.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기초, 금을 통한 화폐 가치 방어, 제한적인 성장 자산, 그리고 현금이라는 유동성. 이 포트폴리오는 단기간에 큰 부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한 것을 보장한다. 바로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다. 투자에서 가장 큰 실패는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두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이후에는 아예 투자를 포기한다. 반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담보다 지루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시장의 변동성을 전제로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다. 금리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을 비웃듯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틀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투자일수록 이 원칙은 더 중요해진다. 결국 투자의 목표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결과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적인 목표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노동 가치를 지키고 시장의 큰 파도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으며 시간이 아군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포트폴리오의 진짜 의미다. 이제 선택은 독자의 몫이다. 여전히 불안한 관중석에 앉아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설계도를 가지고 천천히 구조를 쌓아갈 것인가?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